좀 너무 이렇게 막 설레발 치지 마라,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좀 시장을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과거에도 2008년, 9년? 네. 잠깐 상승했다가 또 다시 아, 또 예, 이렇게 했던 것들을 이제 예.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그 과거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쵸, 좀 예. 차분하게 봐야 된다.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앞으로 좀 튀어나올 수 있는 변수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저희가 조심해야 될. 이게 조심해야 될 것까지는 저는 사실 없다고 보는 쪽이고, 네. 왜냐면 지금 그때는 예를 들면 이렇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2010년도에 다시 조정받을 때는 사실 2009년도에 하락폭이 엄청 크진 않았지만 2008년도가 전고점이었거든요. 근데 2010년도에 다시 전고점을 회복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아까 1급지 같은 때들은 전고점을 회복한 곳들이 종종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전고점을 아직 못 찾았어요.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전고점이 안 왔다는 거죠. 그것도 2008년도에 조정당하고 1년 만에 1년 지나서 바로 회복해서 전고점을 다시 찍은 거였다면 지금은 이미 시간이 22년도부터 했으니까 1년 이상이 2년 가까이 지났죠. 왜냐면 21년 9월부터 시장이 멈춰 있었거든요. 그렇게 치면 22년도, 23년, 2년하고도 한 반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보다 시간 텀이 길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회복한 것도 정고점만치 회복한 거는 아니고, 그리고 제가 올해 이제 연초에 그 전망할 때 급등이 오면 급락이 올 텐데, 만약 급등이 없이 간다고 하면은 물가 상승률만큼 오를 거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제가 수도권들 다 뭐 0.0몇 이렇게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매주. 그거 환산해보면 대략 1년치 물가 상승률 나와요. 한 0.0몇을 곱하기 52 하면은, 그러면 대략 한 2몇 프로, 3%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건 딱 그 물가 상승률만큼 오른 거고, 제가 지금 이제 수도권 시장을 급등하기가 어렵다고 본 이유도, 네. 그리고 2010년도에 한번 조정받고 이제 올해 하락장에 왔던 이유도 그 통화량이 저는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사실 뭐 코로나 때 통화량이 많이 풀려서 집값이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M2 수치만 보면 사실 코로나 때라고 해서 막 M2가 급격하게 엄청 늘어나진 않았어요. 솔직히 보면. 아, 그래요? 네, M2 통화량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M2 수치는 항상, 그러니까 1860년도부터가 있거든요. 그보다 더 전이었나부터 있는데, 그때부터 보면 한 20년 주기로 통화량이 2배가 되는 속도가 조금씩 더 빨라진다. 약간 요런 정도의 느낌이지, 한 뭐 10년 정도로 봤을 땐 기울기가 거의 비슷하게 올라요. 통화량이. 그렇게 오르는데, 저희가 이제 2018년, 19년부터 저는 급등장이 가능했던 것도 2018년도, 10년도에 뭐 그 슈팅이 왔다고 하더라도 네. 어찌됐든 2018년이면 벌써 8년치의 통화량이 쌓인 거란 말이에요. 보통 8년 정도마다 통화량이 2배가 되거든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통화량이 2배가 됐는데 2018년도에 저희가 2010년도 전고점을 찾았거든요. 그 통계 수치로 대부분 봤을 때.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2배가 통화량이 쌓였으면 그 뒤에 그 통화량이 폭발하면 여기로 쏠리기만 하면 그만큼 올라가는 게 이해가 되죠. 근데 지금은 사실 통화량이 쌓인 기간이 2, 3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급등이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통화량이 그만큼 축적이 안 됐다는 거죠. 오히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좀 잔잔하게 이렇게 오르다가 통화량이 그럼 어느 정도 모인 상태가 채워지면 거기에 이제 분위기가 휘몰아치면서 다시 이 통화량을 따라잡는 식으로 이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게 통화량이라면 집값은 이렇게 통화량을 따라가다가 올라가면 오버슈팅해.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통화량 오는 대로 내려갔다가 더 내려가. 맞아요. 이 상태에서 통화량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 얘는 보합하고 있다가, 카메라에 비치는 모르겠네. 보합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따라잡아서 딱 오버슈팅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약간 통화량보다 이제 매가가 약간 요 정도에 있다는 거죠. 통화량이 점점 더 올라야지 얘가 이걸 따라잡는 식으로 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갈 텐데 지금 통화량이 쌓인 그 기간에 봤을 때 그만큼까지 통화량이 쌓일 만한 시기는 안 됐다. 통화량 마일리지가 좀 정립이 더 돼야 그렇죠. 되겠네요. 예. 이게 전 색깔도 에너지지만 사실 제일 큰 에너지는 시장의 통화량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큰 급등이 일어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는 쪽입니다. 파월과 대출이 중요하겠네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파월과 대출이 풀려도 M2라는 게 막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지 않아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금리를 낮추면 대출이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투자자들의 생각이고 금리를 왜 낮추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 대출을 안 받아가니까 금리를 낮추는 거잖아요. 사실 원래는. 그러면은 대출을 안 받아가니까 금리를 낮춰서 그 대출을 많이 받아가게 하려는 거고, 금리를 높이는 건 사실은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가니까 못 받아가게 하려고 금리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작용 자체가 사실 그 대출로 인해서 늘어나는 통화량을 어느 정도 조절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한국은행도 그렇고 파월도 그렇고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M2가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당장 내린다고 해도 사실 지금 뭐 금리 내리면 이제 미국 뭐 침체장 오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그러면 결국 대출을 그만큼 덜 받는다는 소리고, 그럼 유동성이 뭐 미국 얘기하지만 유동성이 많이 풀릴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을 거고, 그럼 미국이 안 좋아지면 우리나라만 좋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안 좋아진다고 하면 금리가 내려가도 여기서는 대출 많이 안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유동성이 또 확 늘어날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냥 제가 봤을 때 지금 사실 금리가 내려가는 건, 솔직한 말로 지금 실수요자분들이 만약에 무주택인데 내 집 마련하기로 마음 먹었으면요. 네. 지금 대출 금리로도 사는데 크게 부담 안 돼요, 솔직히. 근데 지금 금리가 내려서 부동산에 좋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다주택자들이에요. 대출만 끼고 있는 다주택자. 그쵸? 왜냐면 내가 지금 대출 금리 때문에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주택자들이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좋아지죠. 먹고 살만 한데, 근데 그 먹고 살만해지는 거지 거기서 투자금이 나와요? 어디서? 안 나오잖아요. 그쵸? 저는 지금도 대출 잘 받으면 한 3% 후반 정도만 받거든요. 주택담보대출은, 무주택자들은. 근데 이 사람들이 뭐 3.6%는 안 샀는데 갑자기 뭐 2.8% 된다고 집을 살 것 같아요? 저는 그러진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실수요자들한테 이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리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봤는데 5% 넘어가면 이제 그거는 부담스러우니까 실수요자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지금은 3% 후반대 정도만 돼도 사실 저희도 14년도 15년도에도 3% 후반대도 대출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실수요자분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금리가 떨어지는 건 결국 다주택자들한테 좋은 건데, 그렇게 떨어질 때 다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냐라고 했을 때 이제 막 살만해졌는데 헐떡거리다가 그럼 저는 그래서 이게 과연 집값에 물론 영향을 안 주지는 않겠지만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경시킬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럴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보는 부분이 조금씩 그렇죠. 다를 수 예, 있겠네요. 예. 어떤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와 변수가. 예. 그럼 바람의 색상님 좀 어떤 변수를 좀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 예의주시하고 계세요? 저는 변수라고 할 만한 게 이제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다라고. 예. 그러니까 제일 지금 중요하게 보는 건 그래서 규제 언제 풀어줄 건데? 라는 거를 이제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고, 왜냐면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는 지금 정리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뒤늦게 투자 알았는데 막상 투자 못하고 있다가 이제 현금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투자하려고 움직일 수도 있겠죠. 금리 떨어지고 규제 풀리고 하면. 근데 규제가 지금 가장 강력하게 묶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풀리는 시점을 저는 조금 이제 하나의 전환점으로 보고서 지켜보고 있고요. 그 외에는 사실 뭐 크게 변동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정부 정책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게 이제 용수철이라고 표현하면 통화량이 늘어나는 게 용수철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수철이 길어질수록 집값이 올라가는 거죠. 통화량이 늘어날수록 용수철이 길어지면. 근데 정부의 정책이나 뭐 국외 경기 상황 이런 것들은 이 용수철을 누르는 힘일 수도 있고 잡아당기는 힘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잡아당기든 누르든 힘을 푸는 순간 원래대로 돌아오죠. 네.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는 용수철의 길이가 기본 베이스고, 여기서 정부 정책이나 주변 경기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용수철이 잡아당겨서 더 늘어나나, 오버슈팅이 일어나냐, 아니면 눌러지냐, 이거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규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원래 용수철 크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눌려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 규제가 풀리면 그게 원상복귀 될 수는 있겠지. 원래대로. 거기에 좀 더 이제 장려 정책까지 쓰면은 늘어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시장을 볼 때. 종부세 진짜 없어질까요? 모르겠습니다. 사실. 왜냐면 이게, 근데 사실 이게 없애고 재산세에 녹인다고 하잖아요. 이게 얘기가 그거잖아요. 사실 종부세 없애고 재산세로 통합시키겠다잖아요. 조삼모사.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봐요. 예. 없어질 수는 있겠지. 종부세를 없애고 뭐 국토보유세를 만든다든지.
뭐 그런 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재산세의 퍼센테이지를 올린다든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럼 그런 식으로 저는 갈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세금을 줄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종부세가 부동산 관련된 세금들은 다 이 파이가 엄청 큰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줄이는 게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주택자 규제도 안 풀어주는데 손바뀔 경우에 받아주는 수요층이 두터울까요? 손바뀜 어떤 손바뀜 할 때요? 상급지. 강남. 갈아타기 할 때? 강남이겠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갈아타기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리고 다주택자들도 정리하고 좋은 걸로 모아가는 게 맞는데, 안 털리기 때문에 내가 그 얘기를 아무리 백날 교과서 같은 얘기 해봤자 나는 못하는데 들으면 승질만 나지. 그래서 이게 사실 이상은 줄이고 가고 갈아타고 하고 맞는데 일단 내 집이 잘 안 팔리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는 그 서울로 이제 갈아타기 할 때 실익을 잘 따져봐야 된다고 했던 게 내 집이 안 팔리는데 어떻게든 나는 인서울 해야 돼라고 해서 내 집을 무리해서 팔고 서울로 가는 게 과연 그게 뭐 하는 짓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의미에서 아까 실익을 따져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죠. 아니 왜냐면 두 가지 기억이 아련하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파이어 했던 그 예. 전국불장과 그 다음에 역전세로 굉장히 힘들었던 이게 지금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이 지금 가는 것 같으니까 지금 잡아놔야 되나 이 생각을 엄청 그쵸. 지금 다들 하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질문도 보면은 강남 얘기가 맞습니다. 강남 서초 상승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그 다음에 강남 서초 상승 같은 분이시네요.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서울에 대한 질문들이 작년 올해 서울 아파트 2채 실거주에 매도했어요. 이게 제가 아까 이제 1급지 상승이 심리에 의한 상승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조금 이제 부언을 드리면 뭐 제가 아까 그리고 통화량이 그렇게 많이 쌓이지 않았다는 얘기도 드렸죠, 방금.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상승이 일어나려면 통화량이 많이 쌓여야 돼요. 근데 지금 1급지 뭐 강남이나 서초만 오르는 건 일반적으로 통화량이 쌓일 때 그 늘어나는 통화량의 대부분이 누구한테 가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상위 1%, 5%한테 많이 갑니다. 예를 들면 통화량이 10억이 늘어난다 그러면 상위 5%한테 한 그중에 8억이 가는 거고 나머지 하위 95%라 하라고 그러긴 좀 그렇지만 95%한테 2억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량이 늘어난 거에서 가장 그 자산이 빨리 늘어나는 건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도 통화량이 늘어나는 만큼 본인의 자산도 빨리 늘어나니까 1급지의 가격을 올려갈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통화량은 제일 큰 그 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많이 못 늘어났으면 아무리 얘네한테 8억이 가도 얘네도 이거를 넘어서서 가지는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었다 갈 가능성이 높다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계속 오르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조정까지는 모르겠어도 어쨌든 보합이 되든 좀 쉬었다 가는 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얘만 홀로 독야청청할 수는 없어요. 뭐 서울에 있는 그 용산이나 이런 데 있는 뭐 진짜 뭐 60억, 70억 이런 아파트들은 진짜 그냥 걔네는 우리랑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어나더 레벨. 걔네는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사실 강남 서초 지역 자체로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지역이 상승으로 올라가는 그런 추이는 저는 걔네만 이렇게 독야청청하면서 올라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걔네가 너무 올라가면 그 주변도 싸 보여요. 그럼 결국 퍼지기 마련이고. 그럼 지금 6월 중순이면 강남이 조금 먼저 갔지 않습니까? 네. 노도강 금강구 쪽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서울로 본다면?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닌가요? 강남이 올랐는데 노동가가 사실 그 사이에 마용성 지금 가고 있을 거니까. 그치. 마용성 가고 있어요. 실제로 마용성이 요 3, 4주 동안 계속 탑10 안에 들었거든요. 마용성 그쵸. 그렇게 근데 노도광도 그렇게 치면은 이미 가고 있다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야? 그러면은 금강구도 갔을 거니까 다시 강남이다. 강남 사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은 약간 전고점 대비 몇 퍼센트 정도 떨어져 있는가를 많이 좀 보는 편이에요. 전고점 대비. 예. 어쨌든 이 전고점에서 한번 나래비가 세워진 거잖아요. 우리는 이 정도 갭차로 움직이는 애들이야라는 식으로. 네. 근데 거기서 퍼센테이지로 많이 떨어졌으면 시기의 문제지. 예를 들면 노도왕도 막판에는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러면은 얘도 다음 장에도 막판에는 그 정도까지 따라잡을 수 있는 지역이야라고 사람들이 인식할 거란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퍼센테이지로 좀 많이 떨어진 애들은 지금 사도 무관하다. 이게 뭐 강남이 이렇게 물론 지역별로 돌아가니까 지역을 선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뭐 강남이니 아니면 마용성이니 아니면 뭐 노도광이니 이런 거 하면서까지 하면은 지금
후랭님 말씀대로 계속 돌고 도는 게임이니까 그러기보다는 정거점 대비해서 여기가 좀 많이 가라앉아 있다 그러면 그런 데들은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정거점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빌라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 빌라는 항상 얘기하지만 프리미엄이 없으면 저는 사도 된다고 봅니다. 사도 된다. 프리미엄이 없으면 어차피 빌라는 땅 투자예요. 땅 투자이기 때문에 그냥 땅 산다는 개념으로 사시면 돼요. 근데 지금 뭐 재개발 이슈가 있거나 뭐 하나 이런 이슈가 있는 곳들은 프리미엄이 붙어 있으니까 굳이 그 돈까지 주고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투자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투자금이 좀 적은 걸 사는 게 맞겠죠. 모아주택 어떻게 보십니까? 안 좋게 봅니다. 계속 이거는 항상 계속 말했던 거지만 안 좋게 저는. 왜냐면 요새 계속 뉴스가 나와서 네. 도로 130명이 사고 막 이래 나와가지고 궁금해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런 뭐랄까 그 테마적인 거는 별로 안 좋게 보는 편이에요. 그냥 일반 제재. 예, 일반 제지나 이런 게 차라리 맞는 거지 테마적인 것들은 계속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모아주택이 돼서 새 집이 지어진다고 해도 그 집이 주변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된 아파트 대비해서 얼마나 비싸게 올라갈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도 조금 애매하다고 보고요. 물론 그렇게 치면 그래서 모아주택은 싸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매력적이지 못하면 분양은 잘 되겠냐는 거죠. 그럼 분양이 잘 돼야지 건설사가 덤벼드는 건데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 이런 집들에 비해서 매력적이지 않은 개가 얼마나 높은 분양가에 분양이 잘 되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대형 건설사들은 조그만 거에 안 붙으려고 할 거고 웬만하면.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일단은 그 실현 가능성도 그렇게 퍼센테이지가 높지는 않다고 보고 그러니까 끝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 벌써 모아주택 얘기 나온 지가 몇 년인데 실제로 되니까 뭐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자세히 제가 보지 못했지만. 글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